제로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을 할 수 없어요. 과거의 클래식 코카콜라 제품들이 굿즈가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고급화 전략이라고 보긴 어렵고 정말 대중적인 전략을 잘 사용해온 브랜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펩시가 제로를 출시를 하면서 일명 라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라임이 맛이 괜찮다는 얘기가 돌면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다른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다면 그 시장 점유율을 당연하지만 뺏어오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제로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가 코카콜라 제로 제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코카콜라라고 하면 원래 오리지널 맛이 좀 상징처럼 여겨졌었는데 최근에 제로 제품에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 제품에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코카콜라가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소비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실 코카콜라가 포지션으로 본다면 정말 대표적인 음료 브랜드고 그리고 또 콜라 하면은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우리가 브랜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전략도 있을 거고 뭐 고급화 전략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코카콜라는 고급화 전략이라고 보긴 어렵고 정말 대중적인 전략을 잘 사용해온 브랜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해외나 국내에서 프로모션을 했던 것들을 보면 감성을 자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예를 들면 그리움이라던가 아니면 반가움이라던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느끼는 감성적인 효과에 많이 주목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굿즈 마케팅이라고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코카콜라는 이미 예전부터 굿즈 마케팅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콜라보를 통해서 각종 뭐 식기 제품을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소유하고 싶은 무언가의 아이템을 만들어낸다던가 그래서 지금도 이베이나 옥션 같은 데 보시면 과거의 클래식 코카콜라 제품들이 굿즈가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대중적이고 소유하고 싶은 브랜드라는 느낌을 주는데 주력을 했던 브랜드인데 자, 지금은 제로로 완전히 넘어와 있다 흐름이.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웰리스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로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없었느냐? 맞아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개념이 있었어요. 일명 다이어트 콜라라고 해서 칼로리를 낮춘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는 나왔다가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관심이 올라가면 나왔다가 관심이 떨어지면 출시 안 했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복이 됐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은 제로가 그냥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웰리스, 무언가 관리하고 또 스스로에게 무언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설탕이라는 존재가 내가 관리를 위해서는 줄여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편입이 되게 되었고 이런 생각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설탕 있는 콜라도 나쁘진 않지만 기왕 마실 거면 바꿔볼까 라는 생각들이 많이 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보조적 포지션에 불과했던 제로라는 개념을 현재는 아예 메인으로 끌고 나왔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주문을 할 때 제로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맞아요. 네. 판타나 스프라이트도 많이 제로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 확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볼 수도 있고 사실 복잡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경쟁이 심화하는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뭐 굿즈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대중화 전략 같은 것들이 사실은 과거보다 굉장히 재미없어진 게 맞습니다. 여기서 재미없어졌다는 건 액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특색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코카콜라의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펩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펩시가 제로를 출시를 하면서 일명 라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라임이 맛이 괜찮다는 얘기가 돌면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코카콜라에 비할 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이 상태에서 코카콜라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다른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다면 그 시장 점유율을 당연하지만 뺏어오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죠. 영원한 라이벌이니까요. 그러면 맞불을 놓을 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강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맞불을 놓는 게 옳은 전략이지,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설탕 있는 거 할래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는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었던 대중적인 전략들이 조금 흔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또 라이벌에서 제로 전략을 구사를 하니까 코카콜라는 적당한 트렌드 읽기로 대응을 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지금의 제로 제품이 아닌가,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 시장에서 펩시가 아무래도 펩시 제로 라임으로 코카콜라를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자님의 생각이라면은 코카콜라가 이런 전략을 취하면 갭 차이를 좀 좁힐 수가 있겠다라고. 이 갭 차이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맛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펩시 쪽이 제로 제품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당연하지만 음료의 기본은 맛이기 때문에 그런 맛을 통해서 SNS로 생각보다 맛이 괜찮더라, 맛 좋은데? 라는 얘기들이 퍼질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포트폴리오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펩시가 매번 뭐 새로운 맛도 조금 내보고요. 뭐 코카콜라도 그러지 않는 건 아니지만요. 그 이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 확장과 그리고 또 아이돌들을 동원한 새로운 좀 이미지 메이킹도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자체의 확장도 있고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확장 전략도 상당히 잘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카콜라도 물론 아이돌들을 동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펩시처럼 메인에 내세우고 새로운 콘텐츠화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대중적인 전략들을 조금 재점검을 하고 가장 우리가 콜라 소비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2030의 소비가 가장 많으니까 2030이 가장 가까이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마치 펩시처럼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아이돌로 확장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아이돌을 통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지금의 관점에서는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이제 아이돌을 이제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요즘에 좀 어떤 예시가 좀 있을까요? 아이돌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제작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브랜디드 컨텐츠에 아이돌 한 명을 동원을 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것들이요. 기존에 우리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 전과자 같은 컨텐츠들 보시면 아이돌 멤버 한 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무언가 광고나 PR 활동을 보태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롯데에서 제작한 우리 인턴부터 수석까지라는 컨텐츠는 역시나 아이돌 멤버가 나와서 기업 문화를 좀 체험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뭔가 기업 안에서 액션을 취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여줬습니다. 즉 현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이돌을 모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돌이 등장을 해서 관련된 브랜드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돌이 등장하는 광고는 뭐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장 먼저 도달하는 대상이 그 아이돌의 팬들이거든요. 만약에 해당 아이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도달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게 재미있는 컨텐츠가 되어버렸다. 즉 이 컨텐츠는 내가 그 아이돌 팬이 아니어도 충분히 소비할 만큼 재미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핵심 고객층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일반적인 대중 고객층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들을 동원을 해서 어떤 프로모션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컨텐츠들에 집중하는 것도 현 시점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리해보자면은 아이돌 자체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그 아이돌과 함께 해서 이 브랜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쪽이 더 낫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오래 갈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는 한 번 보고 안 보겠죠. 아니면 아이돌 팬이라면 다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뭐 10번, 20번 보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컨텐츠는 만약에 재밌으면 1화부터 5화까지 보고 너무 재밌다고 한번 다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조금 더 큰 부분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것까지 제로가 나와? 라고 싶은 정도로 제로 제품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소비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것도 제로가 나와? 라는 이런 호기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이런 호기심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로라도 그 맛이 날까? 라는 호기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보다는 제로라는 게 이제 그런 호기심의 대상의 영역은 이제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겨우면 지겨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도 종종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대중들의 마음속에는 제로 제품은 맛이 다를 거야 라는 어느 정도의 인식은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는 제로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호기심이 됐다면 지금은 많이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도 뭐 그 정도겠지 뭐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로가 가져다 주는 감정이 과거에는 호기심이고 또 건강에 대한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또 나왔네 라는 것 때문에 새로운 경험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익숙한 무언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마케팅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브랜드에 대한 브랜딩이 너무 분산돼서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로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해당 제품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를 정하고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자, 근데 이게 하나의 제품일 때는 그 브랜딩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제로 제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브랜드가 너무 많이 분산이 되어버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얘네는 도대체 뭘 말하고자 했던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제로로 브랜딩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니까 그냥 설탕 넣은 걸 출시를 하고요. 이런 제품들도 생기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제품 하나만 내서 만들자라는 뜻은 아닌데 핵심 제품을 통해서 그 제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제로 제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런 맛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제로를 강조할 것인지 이게 본인들도 헷갈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대중들이 봤을 때는 다소 어지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님께서는 슈가 대 제로 어떤 거를 주로 드시나요? 저는 제로 제품을 많이 먹습니다. 제로 제품을 많이 먹는 게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탄산음료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 끝난 다음에 탄산음료 먹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정말 설탕 있는 거 계속 먹다가 나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로로 모두 전환을 했는데 물론 뭐 기분은 좋습니다만 설탕 음료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제로는 여전히 맛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말 그대로 웰니스 트렌드를 내가 먼저 실천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웰니스긴 한데 제로 음료만 웰니스라서 사실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웰니스라고 하면 최근에 가장 핫한 카테고리가 저속 노화에 해당을 하는데 저는 고속 노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속 노화 쪽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에서는 좀 여전히 제로 제품 특유의 맛에 좀 꺼린다거나 호불호가 좀 강한 면이 좀 있는데 이거는 코카콜라 내부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민까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코카콜라의 그 마케팅 담당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호불호가 갈리지만 제로는 시장이 확실하게 성장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제로 시장이면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커졌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제로 시장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없어질 시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취향에 따라서 그냥 찾는 그런 제품이었다 보니까 취향이 꺼지고 유행이 지나가면 그냥 발매를 안 하고 그리고 또 못 파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있고 하나의 또 새로운 시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할 것 같은데 다만 제로 카테고리가 너무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코카콜라는 항상 코카콜라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 제로도 뭔가 이름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브랜딩 아이덴티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미 이 제로라는 건 너무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덴티티는 만들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으나 제로 자체에 대한 고민은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코카콜라가 이제 제로 전략을 계속 밀고 가는 거 보면 당장의 유행 대응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변화의 끝에 미래는 좀 어떠시나요? 제로 제품은 하나의 정말 우리가 수많은 음료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건강 기능 음료도 있고요. 이온 음료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음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차 종류도 있죠. 이렇게 인식되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미래에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취향에 따르는 부분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자리는 잡아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하나의 바람은 아니다. 하나의 바람은 아니고 새로운 어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제품들이 너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어지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각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긴 하겠으나 이 선택이라는 건 어떤 음료를 선택하느냐, 음료의 종류지 이 제로와 설탕 이 간극은 아닐 것이다. 미래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향 소비나 뭐 웰니스나 제품들의 소비는 유지는 되나 그게 그 안에서만 돌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외에 지금 사실 제로가 음료 시장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 많이 확장이 되고 있죠. 뭐 알코올이 제로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언가 빼는 게 기준이 되기는 하겠으나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간 호불호가 있고 취향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시장으로 성장한 건 맞으나 어쨌든 약간의 리스크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로 제품을 이제 출시하고 있는 브랜드에게 이것만은 내가 소비자로서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로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좀 있을까요? 제로 제품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넌지시 말씀을 드렸는데 브랜드에서 제품을 내면 당연하지만 브랜드의 제품으로 완벽하게 브랜딩하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로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로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만 제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스프라이트도 제로란 이름을 붙이고요. 칠성사이다도 제로란 이름을 붙입니다. 심지어 아시다시피 맥주도 알코올이 없으면 제로란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이 제로라는 단어는 브랜딩 용어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이외에 무언가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브랜딩을 봤어요. 제로 제품들이 그렇게까지 맛에 집중하지 않았는데 특정 음료 하나가 우리는 정말 과즙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서 브랜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새로운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 부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제로라는 단어로는 브랜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브랜드들은 그걸 쉬운 방법으로 찾고 있는 거죠. 과즙이라는 단어로요. 자,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제품 브랜딩은 반드시 해야 된다. 마케팅이나 아니면 기타 활동으로. 근데 제로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로는 그냥 기본 옵션이니까 이후에 무언가 다른 제품과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걸 셀링 포인트로 만들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카콜라라는 이런 브랜드 정말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너무 익숙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익숙하다 보니까 가끔은 소중함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중함을 놓치는 사이에서도 브랜드들은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전략들이 멀리 있는 전략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런 변화에 눈여겨보시면서 이 변화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